장도영 장군. 그는 일제시대에 태어나 일본군 장교로 중일 전쟁에 참전했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 군이 조직되고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6.25 전쟁에는 사단장으로 부대를 지휘해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삼성 장군이 되어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까지 오른 그는 5.16 군사 정변으로 실각되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떠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낸 인물입니다. 이 영상은 장도영 장군의 회고록을 상당 부분 참고하여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도영 장군,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도영은 192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장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이 어릴 적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장도영은 장씨 집안의 장손이 되었습니다. 장씨 집안은 대대로 부유한 지주였기 때문에 그는 매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며 기독교 집안이었던 관계로 일찍부터 신앙심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학창 시절은 신우주와 가까운 용천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는 공부에 특별히 재능이 없었고 육상과 럭비 등 운동에 소질이 있어 학교 대표로 서울과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학교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아 좋은 대학에는 갈 수 없었고 대신 동양대학이라는 작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동경에서 3년간 유학 생활을 하던 도중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사회는 전시체제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그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군사훈련을 받거나 군수공장의 노동자로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1943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정부는 반도 출신의 학생들도 군입대를 허용한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를 접한 장도영은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열차와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관원들이 입대 지원서에 서명하라며 각종 설득과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그는 끝내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도 모두 입대를 한 상태였고 입대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그의 집안을 조사한다는 소식까지 접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입대 지원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1944년 1월 군에 입대한 그는 열차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은 중국 강소성의 서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64단 수송대에 배치되는데 수송대는 전방에서 직접 전투를 치르는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도영은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강소성에서 신병 훈련을 받던 그는 간부 후보생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이에 합격하게 되면서 장도영은 상등병으로 즉시 진급하게 되었으며 그 6개월 동안 간부 후보생 교육 그리고 6개월간 초급장교 교육을 받은 그는 1945년 7월 일본군 소위로 인간하게 되었습니다. 장교가 된 그는 중국 남경에서 간부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교관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일본군은 중국 국민당군이 들어오기 전까지 주둔지에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장도영은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상부에 지속적으로 전역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일본군 사령부가 그의 전역을 허락하게 되면서 장도영은 한국인 장교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경에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가 각종 테러를 일으키게 되면서 철도가 끊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열차는 매우 느리게 이동하거나 중간에 멈춰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광복군 지역 사령관임을 주장하며 그들의 부대로 편입하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장도영의 일행은 그들이 진짜 광복군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고향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만주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소련군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열차 내로 난입해 사람들을 폭행했으며 그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무정부 지역이었던 만주를 통과해 간신히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던 장도영은 1년 8개월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평양북도 용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해방 전국에서 그의 고향은 매우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각종 악질적인 행동을 일삼는 가운데 남만주 지역에 가문까지 들면서 그곳 농민들이 압록강을 건너와 조선인 마을을 약탈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장도영은 일본군 경력을 살려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의용대를 구성해 고향을 스스로 지켜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소련군의 방해로 좌절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의 권유로 자신의 모교인 용천 동중학교에서 잠시 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 지역에서 공산당의 세력이 점차 확산되자 장도영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주 집안의 자식이고 기독교를 믿고 있었으며 여기에 일본군 복무 경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회 성분상 반동 불순분자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잠시 피할 목적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잠시 방황하던 그는 군사영어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급여를 받으면서 숙식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장도영에게는 매우 간절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1946년 군사영어학교를 수료한 그는 육군 소위로 인간하게 되면서 다시 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초 부임지는 대구에 위치한 제6연대의 소대장이었으며 이후 군산의 제3연대에서 중대장과 대대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시는 창군 초기였기 때문에 장도영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고된 훈련과 배고픔에 도망간 병사들을 체포해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소령으로 진급해 육군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지도하는 보직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밑에서 생도로 있던 사람 중에는 박정희도 있었습니다. 1948년에는 부산에 위치한 제5연대의 연대장이 되었습니다. 제5연대장은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에서 최고 유지의 지휘였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로 너무 어린 나이여서 장도영은 공개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는 나이를 10살 정도는 많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제5연대장 시절 그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참여하기도 했고 경남지구 공비토벌 사령관이 되어 지리산에서 여러 실전 경험을 익히기도 했습니다. 1949년 그는 육군 본부의 정보국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육군 정보국장은 우리나라의 방첩 부대와 첩보 부대를 총괄 지휘하고 남한과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 판단하는 곳으로 조직이 매우 거대하면서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정보국장으로서 북한군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미군에게 알렸으나 미군은 우리 군의 이 같은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정보국에는 박정희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박정희는 좌익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주위 동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처벌만은 면하고 군에서 예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능력을 인정한 백선엽 대령이 그를 문관 신분으로 정보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장도영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는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복 차림이었으며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작전 정보실장으로 일에는 열정적이었고 업무 능력도 매우 뛰어나 북한의 남침 계획을 예상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기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잠을 자고 있던 장도영은 정보국 당직 장교였던 김종필 중위로부터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개시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장도영은 정보국 직원들과 떨어져 따로 한강을 건너게 되었고 간신히 수원에 위치한 임시육군본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정희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박정희는 우리 군의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소지하고 부서의 병사들을 직접 통솔해 별다른 피해 없이 정보국을 이전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장도영은 박정희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북한으로 도주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자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그는 정일권
참모총장과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박정희의 군 복귀를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박정희는 다시 육군 소령으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초반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국군과 유엔군은 빠르게 북진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의 우리 병력이 평양과 원산 방향으로 진출하게 되자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후방의 서울을 방해할 수 있는 부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육군 본부는 서울 방위를 위한 새로운 사단을 창설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구사단이었으며 초대 사단장으로 장도영 중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구사단장 장도영은 박정희 중령을 사단 참모장으로 발탁하며 조직 구성을 위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갑자기 정일권 총장으로부터 6사단의 사단장직으로 임명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6사단은 북한의 압록강 부근까지 진출하고 있었으나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예하 부대와의 통신이 끊기게 되었으며 사단장 김종호 장군은 부상을 입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7살의 청년 장도영은 6.25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6사단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평안남도 군우리에 위치한 사단 지휘소에 도착한 그는 압록강까지 진출한 실현대를 우선 후퇴시키고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킬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38선까지 후퇴하게 된 6사단은 그곳에서 반격 작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육각 푸른 별 모양의 사단 표식을 만들어 장병들에게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1951년 4월 중공군의 충계 공세에서 그들은 한국군 6사단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4개 사단을 투입해 6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선이 무너진 6사단 장병들은 무분별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30km를 물러선 6사단은 소총 2,000정, 차량 87대, 105mm 곡사포 13문 등 상당수의 장비를 상실해야 했습니다. 6사단의 갑작스런 후퇴로 주위의 유엔군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자 미군들은 한국군 6사단은 싸우지도 않고 후퇴했다. 그들은 겁쟁이, 블루스타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6사단을 방문해 장도영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그가 장도영을 노려보며 Can you fight? 라고 묻자 장도영은 큰 목소리로 Yes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미군으로부터 장비를 다시 보급받은 6사단은 얼마 후 용문산 지역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 장도영과 병사들은 이 기회에 자신들의 과오를 서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사주방어 전술을 사용해 적을 기망하는 데 성공한 6사단은 이후 대대적인 반격을 실시해 중공군 2만여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6사단은 이 과정에서 화천 저수지와 화천 발전소도 탈환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화천 저수지에서 중공군을 크게 무찔렀다 하여 그곳의 이름을 855로 명명했습니다. 이후 장도영은 제주도 훈련소장으로 발령받게 되는데 사실 전투부대 사단장에서 훈련소 소장으로 옮기는 것은 좌천성 인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육군 참모총장 이종찬 장군은 전투 경험이 많은 장도영이 훈련소 소장을 해야 병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하다며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훈련소장 시절 장도영은 야간 전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를 모르는 병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문맹률을 크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참모대학에서 10개월간 교육을 받은 그는 1953년 7월 제5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중부전선 금성 지역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5사단은 중공군에게 크게 패하여 무분별한 후퇴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일권 군단장은 장도영에게 사단 병력을 수습해 반격을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이동한 그는 후퇴를 하고 있던 5사단 병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의 사단장이다. 더 이상의 철수를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 내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전장 이탈죄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병력을 장악한 그는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으며 이후 반격을 실시해 빼앗긴 지역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금성 전투에서 공산군의 마지막 공세를 막아낸 한국군은 그 기세를 몰아 과감하게 북진을 개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지만 곧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더 이상의 공격을 진행하지 못하고 전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이후 장도영은 이 군단장, 육군본부 기획참모부장, 행정참모부장, 참모차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이 시절 그는 예비사단 창설, 전시 동원계획 수립, 국방대학과 군수학교 창설 등의 큰 역할을 했으며 각종 교육기관을 통합 관리하고 조직을 정비하거나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1959년에는 2군 사령관이 되었는데 제2군은 육군 전체에 대한 군수 지원과 후방 경비 및 동원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자리였는데 이때 그는 우리나라 동부 산악지대와 동서해안선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로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게 되자 2군 사령관이었던 장도영은 대구와 대전, 광주 지역의 계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군인들에게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확성기를 들고 시위자들 앞에 직접 나서서 연설을 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자 장도영을 포함한 주요군 인사들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태 수습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장도영은 2군 사령관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군 내부에서는 각종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있던 박정희 준장이 예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박정희는 과거에도 좌익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의 좌익 경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장도영은 박정희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고 반공정신도 투철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편을 막았으며 2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해 자신의 밑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훗날 장도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때 박정희를 예편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1961년 2월 장면 내각은 육군참모총장직에 장도영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장도영은 자신이 전 정권에서 군의 주요 직책을 맡았었기 때문에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주변 인사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결국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5.16 군사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개되는 내용은 장도영이 5.16 혁명을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지 전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는 시점에 우리 군 내부에서는 곧 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과 장교들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 청년 단체 소속 장교들이 주동자이며 마지막으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육군본부와 후방부대의 장교들이 주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장도영은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 했으나 의심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실제 쿠데타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6월에 있을 대규모 인사 때 쿠데타 의심 인물들을 후방의 한직으로 전보시켜야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1년 5월 16일 일부 부대에서 야간 훈련을 한다며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도영은 즉시 훈련을 중단시키고 이동 병력은 원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이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병 여단이 한강 다리를 건너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육군참모총장은 해병대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해병대 사령관을 호출하는 일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한강교에서 육군 헌병대와 해병대 간의 총격전이 벌어진 이후 병력이 우세했던 해병 여단은 다리를 건너 서울로 진입했으며 그 후속으로 공수부대도 뒤따랐습니다. 장도영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34단장에게 병력을 출동시키도록 했지만 34단장도 자신의 부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출동 가능한 부대는 한 개 중대 뿐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도영은 자신이 60만 대군을 거느린 일국의 육군 참모총장인데 이 같은 위급 상황에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한 개 중대뿐이라는 사실에 매우 개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강교를 건넌 혁명군 세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서울의 주요 관공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육군본부로 돌아간 장도영은 그곳에서 박정희 소장을 만나게 되는데 박정희는 먼저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병력을 이동시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 장도영 장군께서 혁명군을 직접 지휘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장도영은 일군 사령관 이한님 장군과 함께 반란군을 진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으나 이렇게 되면 아군끼리의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북한의 남침도 우려되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장도영은 박정희의 제안을 받아들여 혁명군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유혈 사태를 최소화하고 병력을 하루빨리 원대 복귀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도영이 혁명군을 인정하게 되면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도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장도영이 군사혁명위원회의 의장이 되면서 5.16 혁명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태 수습 과정에서 장도영은 박정희 세력과 큰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혁명주도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장면 내각의 퇴진, 관련자 구속과 처벌, 군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장도영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는 내각의 인선에 있어서도 혁명 세력과 의견차가 있었으며 중앙정보부의 창설을 거부하기도 했고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약화시키자고 주장해 영관급 장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혁명군은 장도영을 배제하고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여기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으로 장도영이 아닌 김종호 장군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장도영은 최고회의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되었으며 이후부터는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가택연금 조치와 함께 반혁명 세력의 주모자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6개월간 복역한 끝에 곧 형면제로 출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도영은 파란만장했던 군생활을 마치고 38세의 젊은 나이에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장도영은 그의 회고록에서 5.16 혁명에 대해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도영이 박정희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으며 그때마다 그는 박정희의 계획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1962년 자신의 집에 머물며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장도영에게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장도영을 초청할 계획이니 그곳에서 공부할 계획이 없느냐고 제안해 왔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유학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망명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홀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장도영에게 있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도영은 미시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정식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힘겨운 고난의 길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60만 대군을 지휘하는 육군 참모총장이었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영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일개 외국인 유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발한 성격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던 그에게 하루 종일 혼자서 식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으로 여겨졌습니다. 힘겹게 영어 시험을 통과한 그는 본격적으로 국제정치학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한 과목 한 과목 수업을 듣고 이에 대한 과제를 제출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도영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걱정은 금전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숙식만을 제공할 뿐 수업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도영은 지역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곳 교회의 도움으로 간신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유학생활을 보낸 그는 7년 후인 1969년 미시건 대학에서 정식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도영은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되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4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부 간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두 국가의 학자들이 만나 서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군인 출신으로 군사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아시아 지역 국제정치학 박사이기도 한 장도영 교수가 선출되었습니다. 뉴욕과 파리, 체코슬로바키아, 모스크바를 거친 그는 드디어 평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대한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의 평통위 간부들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적인 통일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도영 교수는 급진적인 통일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먼저 남북 양측이 군축을 실시하고 이후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회담은 마무리되는데 북한 측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장도영 일행에게 각종 선물과 함께 미화 5천 달러를 건네주려 했지만 장도영은 현금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장도영의 이러한 평양 방문에 대해 한국에서는 장도영이 조국을 배반하고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주미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나 이번 평양 방문의 취지와 회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1993년 장도영은 25년간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으며 이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여생을 보내다 2012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도영 장군의 인생에 대해 그의 회고록을 제작한 출판사 편집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회고록들은 보통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서 자랑하고 잘못은 최대한 감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장도영의 회고록은 그러한 과장이 없이 진솔하게 기록되었다. 그는 혁명 세력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나 외국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거나 반정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미국 대학 교수가 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인물이었다. 그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착하고 온유했다. 따라서 군사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주어진 제도와 틀 안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온건주의자였다. 중요한 것은 조국에 대한 그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장도영 장군이었습니다.